정조가 꿈꾸던 세상. 조선왕조에선 왕권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었습니다. 충효를 강조하는 유교를 숭상하는 조선왕조에서 연산군과 광해군처럼 두 번이나 왕을 몰아내는 반정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충성의 대상은 명나라 황제이고 왕은 사대부와 함께 통치한다는 군신 공치를 주장하는 권신들의 시각 때문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예송 논쟁의 핵심 쟁점은 왕가에 사대부의 예절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왕권의 지엄함을 인정할 것인지였습니다. 효종이 인조의 장남이 아니므로 차남의 예법을 따라야 한다는 송시열의 주장은 효종의 아들인 현종의 심기를 거슬렸지만 현종이 2달 만에 갑자기 사망하면서 넘어갔습니다만 이후 현종의 아들 숙종에 의해 조선왕조에서 유일하게 송자라는 극상의 대접을 받던 송시열은 사약을 받아야 했습니다. 왕실의 관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지를 몰아내고 형제를 죽여가며 왕권을 잡은 태종 이방원은 왕권의 지엄함에 도전하는 세력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스승인 민지의 가문이자 처가인 민씨 가문의 처남들을 처형하고 반항하는 맏아들도 태자에서 교체했습니다. 사병 혁파에 반대하는 공신들은 숙청하고 왕자의 난 최고의 공신인 이숙번도 귀양 보냈으며 사돈이자 세종의 장인인 심오는 죽이고 남자들은 귀양 보내고 장모를 비롯한 여성들은 노비로 삼았습니다. 인조반정으로 권력을 잡은 서인들은 처음에는 왕비를 독점하는 국혼 정책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 했지만 경종 이후부터는 왕을 교체하는 택군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사대부와 평민으로 보면서 왕실도 사대부 가문의 예법에 종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정조는 자신의 호를 만천명월 주인옹이라며 스스로를 수많은 냇물을 비추는 밝은 달과 같은 존재로 규정하였습니다. 달은 하나이지만 만천과 천강에 두루 비치는 존재로 군왕과 백성의 관계가 이렇다고 본 것입니다. 임금이 먼저 존재해야 만천과 천강에 달도 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조는 이를 위해 경연이라는 제도를 혁신시켰습니다. 경연은 국왕이 덕망과 학식이 있는 신하들로부터 학문을 배우는 제도로 효종의 사부였던 윤선도와 송시열이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경연은 신하들이 학문적 권위로 국왕보다 우위에 서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이를 역전시켰습니다. 경연은 유지하되 신하에게 배우기보다는 군사, 즉 임금이자 스승이 되어 신하들을 지도한 것입니다. 일부 신하들이 반발하였지만 누구도 이를 역전시킬 수 없었습니다. 정조의 학구열은 어린 시절 부모인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가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어린 아들이 건강을 해칠까 염려하여 저녁에는 촛불을 켜지 못하게 하여도 정조는 이불로 촛불빛을 가리면서 책을 읽어나갔습니다. 당대 37세 이하의 최고 엘리트들을 뽑아 정조가 직접 교육하는 친강을 행하고 직접 시험을 보는 친시를 매달 초하루에 치렀습니다. 초계 문신은 총 138명이 배출되었고 정조는 공리공담을 배격하고 국정에 도움이 되는 경전 본뜻의 탐구를 강조하였습니다. 정조는 이어 당대 노론의 자금줄인 운종과 상인들의 금난정권을 폐지시켰습니다. 개국 이래 육조 거리에는 행랑에 가게들로 상권이 형성되었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이면서 운종가라고 불렸습니다. 운종가 상인들은 무허가인 난전을 금지시키는 금난정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권력을 지닌 명문가들과 공생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정조는 일반 백성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금난정권을 철폐하는 신의 통공을 1791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으로 이장하면서 화성으로 개명하였고 기술을 가진 장인들과 유통을 맡은 상인들의 유입을 위해 세금과 요역을 감면하는 유인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친위 부대인 장룡령을 내영과 외영으로 편제하면서 외영을 화성에 배치하였습니다. 화성의 북문 이름을 중국 15개 왕조가 1200년간 도읍으로 삼았던 장안의 이름을 본따
장안문이라 짓고 남문은 팔달문이라는 의미심장한 이름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정조는 구중궁궐에 숨은 군주가 아닌 백성들과 소통하는 군주가 되길 원하였습니다. 정조는 제위 24년간 총 66회에 걸쳐 대궐 밖으로 행차하는 행행을 하였습니다. 1년에 평균 3회의 행행을 한 것입니다. 남아있는 능행 차반 차도에는 어가행렬의 장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조는 이 과정에서 민원을 의미하는 상언 3092건, 격쟁 1335건, 총 4427건을 접수받았습니다. 상언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임금에게 글로 올리는 것으로 한문으로 작성해야 했으므로 문자에 익숙한 관원을 비롯한 양반들과 중인들이 주로 올렸다면, 격쟁은 무지한 일반 백성들이 궁에 들어가거나 임금님이 외부 행차 시 징이나 꽹과리를 쳐 직접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조는 백성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지방관들의 횡포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외부로 행차하는 행행 과정에서 평균 5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20년 제위한 정조의 상언, 격쟁의 숫자가 50년간 제위한 영조보다 갑절이나 많았던 것은 정조가 열정적으로 백성들의 아픔에 귀 기울였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특권과 카르텔이 해체되면서 일반 백성들의 여론이 국정에 반영되는 정치를 정조는 염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정조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노론 세력인 안동 김씨와 풍양조 씨의 세도 정치가 다시 극성을 부림으로써 조선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적응하기보다는 권문세가의 세도 정치에 휘둘리는 현실이 되고 말았던 점은 타산지석으로 기억해야 할 아쉬움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조와 노론은 긴장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정조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 영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이는 과정을 목격하였습니다. 역사는 부왕이 세자를 죽인 이 충격적인 사건을 1762년 이모년에 일어났다고 하여 이모화변이라고 부릅니다. 정조는 세손 시절 항상 갑옷을 입고 잠자리에 들었을 정도로 긴장하는 삶이었습니다. 세손 시절 궁궐에 자객이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조선왕조에서 임금에 대한 독살 시도는 여러 번 있었지만 대놓고 자객을 동원한 경우는 정조가 유일하였습니다. 영조는 경희궁에 거주하다 승하하였고, 정조는 세손 시절에는 초년각에 머물다 1776년 3월 즉위식 이후에는 흥정당에 머물렀습니다. 정조 즉위 직후에는 2명의 암살범이 정조를 암살하고자 궁궐에 침입하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궁궐 내의 궁녀와 내시들과도 공모한 것이었습니다. 자객들은 궁궐 지붕에 올라가 기와에 모래를 뿌리고 지붕을 뛰어다니며 정조가 놀라 뛰쳐나오도록 유도했습니다. 위협에 익숙한 정조는 냉정하게 상황을 관찰하며 조용히 기다렸고 결국 자객들은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최측근인 도승지, 홍구경이 급하게 일대를 수색했지만 범인들은 이미 궁을 탈출한 뒤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2번째 암살을 시도하던 자객들이 궁궐 경비병들에게 붙잡히면서 그 배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객의 배우는 사도세자를 죽음에 몰아넣은 노론 홍계의의 손자로 아버지는 흑산도에 유배를 간 상황에서 가문의 몰락을 예감하고 정조 암살을 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관련자들은 영모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정조의 의지대로 손조에게 왕위를 넘기고 자신은 상왕이 되어 화성을 근거지로 삼아 개혁을 도모했다면 조선의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현실은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1800년 어린 순조가 11살의 나이로 즉위하면서 경주 김씨인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5년간 시행하면서 세도 정치가 이루어졌고 이후 순조의 손자 헌종은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헌종이 21살에 후계자 없이 죽자 세도 정치하던 안동김씨 가문은 나무꾼이던 19세의 강화도령 이원범을 허수아비 임금으로 앉히고 문벌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삼정의 문란은 극심해졌습니다.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허수아비 인물을 책임있는 자리에 앉히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백성들이 감당하게 된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아쉬운 역사였습니다.